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한동안 제가 계속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거는 지금처럼 도덕적인 문제거나 이런 문제보다도 경제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청와대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전광판 그런 것도 이제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거 어디다 써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갖다 놓고 경제 잡겠다. 굉장한 의지를 불태웠었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뜻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폭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은 상가가 지금 정상적인 곳이 없고 가장 핵심적인 상권 같은 경우도 다 엉망진창인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화자찬을 계속합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이 어떤 식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피해가 서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인사들, 김연아 씨와 같은 굉장한 유명 인사들도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먼저 자영업자들의 상황부터 좀 보시죠.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기 전 2017년도 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공신률은 떨어졌습니다. 장사가 그래도 좀 잘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난 뒤에 2017년도부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공신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성향은 주요 상권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권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신률이 10%가 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강남대로는 심지어 16% 정도까지 된 상태입니다. 진보 좌파들은 항상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해 가지고 경제를 제대로 못 살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수치를 보면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공신률이 계속해가지고 높아지고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거는 전부 다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식의 인식 구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어떤 얘기만 합니까? 2020년 8월 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을 막 보이면서 올해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위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얘기를 한 게 지금 2020년도 8월 달입니다. 2020년 8월이면 언젠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한창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을 그 당시,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저때 당시에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일까요? 보시게 되면 2020년 성장률 전망을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마이너스 0.8%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적다는 거죠. OECD뿐만 아니라 IMF도 비슷한 예측을 했다라고 기획재정부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IMF가 공개했다라고 하는 저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획재정부의 그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사용한 저 자료, IMF가 공개한 저 자료는 2020년도에 공개가 된 게 아니라 2021년도 1월 달에 공개가 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이 2021년도 1월 달에 IMF가 경제 성장 예측치를 발표를 했으면은 2020년도 것뿐만 아니라 2021년도, 2022년도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2020년도 말과 2021년도 1월 달에 경제성장 예측치를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못하거나 조금 비슷한 정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공개가 된 IMF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거는 2021년도 4월 달인데요. 전 세계적인 성장 예측치가 6%인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3.6%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계속 가공하고 현실을 계속 조작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식으로 가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저 말은 사실일까요? OECD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유세 비중이 정말로 작을까요? 자,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0.87%로 OECD 평균 아래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저 얘기만 들으면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OECD 중에서 대한민국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6위, 17위 정도로 그렇게까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부동산 세금을 낸다. 보유세만 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 증여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 거래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보유세 한 가지만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동산세를 다 따졌을 때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일단 거래세를 우리가 따지게 되면은요.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다 합치게 된다면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놀랍게도 한국은 3.9%고 영국 4.3%에 비해서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만 따졌을 때 OECD 중에서 16위, 17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게 현재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그만큼 지금 한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문재인 대통령 어떤
거예요?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거와 같은 입장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딱 떼놔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속이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세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딱 떼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6월부터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넣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뭐겠습니까? 과세 자료로 쓰겠다라는 거죠.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아니면 월세 30만 원을 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 30만 원을 넘는다. 사실상 전부 다 아닙니까? 모든 상가가 월세 30만 원 다 넘죠. 웬만하면은 그 상가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가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야, 이것만 신고하면은 뭐 부가가치세 같은 거 붙고 뭐 여러 가지 붙고 뭐 귀찮아지니까 그냥 내가 월세 조금 깎아줄게요. 대신 신고하지 맙시다. 그런 식으로 상호 협의하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30만 원 넘는 걸 의무적으로 다 신고하게끔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월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세를 얼마로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것이냐, 그거는 그냥 철저하게 사적 영역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그냥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가지고 저거를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에요. 특히 어떤 시기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힘든 시기에 저런 거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인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월세 지원을 해드리겠다. 세금을 통해가지고 월세 지원을 하겠다. 무슨 뭐 보증금 지원하겠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정작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최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인천 연수구의 송도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2019년도의 모습인데 이미 2019년도부터 어땠냐? 계속 해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임대 매매가 넘쳤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2021년도에 저 사진을 찍었던 기자들이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았나 봅니다. 2021년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죠. 그렇죠? 김연아도 쪽박을 찬 커넬워크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2019년도나 2021년도나 계속 해가지고 지금 다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김연아 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대출을 꺼가지고 30억 원 정도의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최소 지금 3년 동안 최소 3년이겠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공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또다시 지금 말도 안 되는 저런 또 부동산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겠다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30만 원 월세가 넘게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결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월세가 인상이 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또 퍼다 날릴 거예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가수 이은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은미 씨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해오셨던 분인데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발언은 당연히 보수 우파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진보 좌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진보 좌파적인 목소리다라기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이은미 씨는 TBS에도 출연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해가지고 김어준 씨와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TBS의 이은미 씨 또한 마찬가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김어준 씨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TBS로부터 서울 시민의 세금을 받고 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어준 씨 말고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 제가 좀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은미 씨의 출연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료가 김어준 씨의 경우보다 조금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미 씨의 출연료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은미 씨의 과거의 행적을 좀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지지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TV 찬조 연설까지도 나갔었죠. 그리고 최근은 또 뭐까지도 했습니까? 조국 수호 저거를 지금 들고 저렇게 노래를 또 열창하셨습니다. 어떤 연예인보다도 열정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분이 이은미 씨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보다도 열정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김어준 씨 때문에 이은미 씨 또한 마찬가지로 난처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정리가 됐던 김어준 씨의 출연료와 관련된 논란과 팩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처음에 분명히 TBS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구두 계약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KBS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방송 출연자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를 하고요. EBS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연 계약서를 쓰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일단 TBS가 처음에 해명했던 부분,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 건 관행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약서도 없이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 규정이라도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가지고 TBS가 또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 동안 기타 보상금의 편성에서 이루어졌었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서명 계약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선 일단 저것만 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마치 눈먼 돈인 마냥 저런 식으로 영수증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다. 저것만 하더라도 일단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요. 의도적으로 TBS가 규정집까지도 바꾸면서 이 김어준 씨와 관련된 출연료 문제를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있었는데 없었다. TBS 규정집에서 제작비 지급 규정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작년 8월 달에 올라왔던 지금 규정집을 보시게 되면은 제작비 지급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내용 자체는 따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일단 가려져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비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기는 있지만 내용 자체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리고 공개한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지금 규정집은 작년 8월 달에 올라왔던 규정집이고요. 지난 12일에 추가적인 규정집이 올라왔는데 그 규정집은 뭔가 바뀌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작년 8월 달의 규정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에 올라온 규정집인데 뭐가 빠졌습니까? 제작비 지급 규정과 관련된 카테고리 자체가 삭제가 돼버린 것이에요. 제작비라는 게 뭡니까? 출연자들의 출연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작비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부터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TBS가 조직적으로 김어준 씨와 관련된 출연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규정집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TBS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라는 거예요? 실수로 항목이 빠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TBS는 그냥 단순한 민간 단체가 아닙니다. 세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관련된 규정집이 실수로 뭔가가 빠진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것이 빠지는 시점 자체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와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시작될 그쯤 해가지고 규정집에 그 내용이 빠진다. 글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고 조직적으로 지금 TBS가 이 문제를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TBS에는 김어준 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낯익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쵸?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이은미 씨 또한 마찬가지로 TBS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출연료에 대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김어준 씨에게만 문제가 끝나지 않겠죠. 그렇죠? 다른 출연자들, 즉 주진우 씨가 됐건 이은미 씨가 됐건 이런 사람들의 출연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중앙일보에서 다음 같은 단독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은미 씨 또한 마찬가지로 TBS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출연료에 대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김어준 씨에게만 문제가 끝나지 않겠죠. 그렇죠? 다른 출연자들, 즉 주진우 씨가 됐건 이은미 씨가 됐건 이런 사람들의 출연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중앙일보에서 다음 같은 단독 기사를 내놨습니다. 김어준 씨의 무계약서가 이은미, 배칠수 등 10명에도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주진우 씨가 됐건 김어준 씨가 됐건 이 두 사람 말고도 누구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은미, 배칠수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은미 씨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계약서 없이 지금 출연료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어준 씨의 부분보다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어준 씨가 됐건 주진우 씨가 됐건 이 두 사람은 일반적으로 언론인으로 분류가 되죠. 언론인으로 우리가 인정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언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은미 씨 같은 경우는 언론인으로 분류가 되지 않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예술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술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 규정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게 되면은요, 제7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더라도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 법에 따르게 되면 서명이 되어 있는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TBS에서 지금 이은미 씨가 하고 있는 방송이 어떤 방송입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이은미와 함께라면 이라고 하는 방송인데 방송 자체도 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법 규정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물어봤습니다. 이은미 같은 사람을 어떤 업종에 분류로 해야 되는 것인가? 언론인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술인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뭐라고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까? 이은미, 배칠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예능으로 보인다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이은미 씨의 방송을 저런 식으로 음악방송, 예능방송이다라는 해석을 내놨다라고 한다면 TBS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은미 씨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명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BS는 그거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이은미 씨 또한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은 것이죠. 김어준 씨의 사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은미 씨의 출연료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은미 씨의 계약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 때문에 이은미 씨까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뭐 어쩔 수가 없죠. 법을 어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이은미 씨는 김어준 씨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은미 씨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은미 씨가 자초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1차 재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대부분의 지금 혐의들이 유죄로 나왔죠. 입시 비리를 사실상 저질렀다라고 재판부가 이미 판결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반박을 한다라고 내놓은 논리는 정말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결정적인 증거 이런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인터뷰 기사,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까요? 인터뷰 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최성해 전 촌장에 대한 음해를 하는 거, 그거를 통해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조차도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1차 재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대부분의 지금 혐의들이 유죄로 나왔죠. 입시 비리를 사실상 저질렀다라고 재판부가 이미 판결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반박을 한다라고 내놓은 논리는 정말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결정적인 증거 이런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인터뷰 기사,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까요? 인터뷰 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최성해 전 촌장에 대한 음해를 하는 거, 그거를 통해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조차도, 최성해 총장에 대한 음해조차도 이미 1심에서 다 끝난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반복을 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수까지 했던 양반인데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을 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불쌍하리만큼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경심 한 명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문 세력들 전부 다가 지금 나서가지고 정경심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정경심을 살릴 수가 있다. 조민을 완전히 그냥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라는 것인데요. 도대체 지금 친문 세력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인지, 뭐 때문에 조민에 대한 게 다 무죄고 정경심도 다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 지금 단서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지금 친문 세력들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김덕일이라고 하는 박사님인가 봅니다.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어요. 조민의 동양대 봉사활동비 지급 서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제를 최성해 총장이 직접 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조민의 봉사활동은 사실이었고 표창장도 위조될 필요가 없었음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글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약에 진짜 저 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 사태와 조민 사태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정말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저분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뭐냐면 조민의 대한 봉사활동비 지급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서류가 있다라는 게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조민이 실제로 동양대 그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 조민에 대한 혐의 모든 게 다 벗겨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것이죠. 김덕일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신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국과 아내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냐,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다.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우리 사회는 어떤 수준의 교양과 도덕성을 가져야 하냐, 난리가 났습니다. 저라도 흥분이 될 것 같아요. 저라도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혐의를 다 벗겨줄 수 있는, 조민에 대한 혐의를 지금 다 벗겨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흥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서인뿐만 아니라 친문 지지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세인뿐만 아니라 친문 지지층도 굉장히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저 내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이트가 있죠. 82쿡, 저거 이제 맘카페 그곳이죠, 그쵸? 저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충 이런 식이에요. 최근 재판 관련해가지고 고양이 뉴스에 글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증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해진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김덕일 선생님의 저 지금 페이스북 글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이 조작이 됐던 것처럼 이 지금 정경심 사건 같은 경우도 조작이 된 거다. 검찰이 지금 조작한 것이다. 막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고양이 뉴스, 이 사람이 지금 재판에 가가지고 보고 글을 또 올리고 그러고 있나 봅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고양이 뉴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있는 것일까요? 자, 이쯤 보니까 이게 지금 고양이 뉴스의 영상인데요. 변호인 측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반박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최성해 전 총장이 조민 씨의 봉사활동비 지급 내역 서류에 직접 결제한 것이 증거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고양이 뉴스가 됐건 그리고 지금 친문 세력이 됐건 저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상황이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정유신 교수와 그리고 조민 사태가 지금 무죄로 확정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변호인 측에서 뭐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봉사활동비 지급 내역, 그 서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서류가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봉사활동한 거 맞지 않냐? 조작이 안 된 게 맞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와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정신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변호인 측에서 뭐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봉사활동비 지급 내역, 그 서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서류가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봉사활동한 거 맞지 않냐? 조작이 안 된 게 맞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와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경심 측에서 내놨던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었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언제부터 도대체 우리가 언론 인터뷰 기사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나요? 글쎄요, 과학적인 증거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씨 측에서 다음같이 주장을 했죠. 피고인으로서는, 즉 정경심 측으로서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를 받는데 결제 문서를 남겼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분명히 변호인도 재판장에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서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활동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친문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던 건 뭡니까? 봉사활동비 지급 내역, 그게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은 분명히 지금 뭐라고 해요? 봉사활동비에 대한 지급 내역이 아니라 영어 영재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비를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진 겁니다. 친문 세력들은 지금 계속 해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 재판장에서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가 됐다, 변호인이 지금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그게 뭔데? 봉사활동비 지금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 서류가 있다라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서류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실제 지금 재판장에서 나온 건 뭡니까? 봉사활동비 지급 서류가 아니라 영어 지금 관련돼 있는 무슨 뭐 활동을 한 거, 그거와 관련된 연구비를 지급했다라는 서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국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기자들조차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는 겁니까? 봉사활동비 지급 서류가 발견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봉사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특성화 교재 제작에 조민양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서류, 거기에 최성해가 결제했다라는 게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잠깐 친문 지지층 여러분들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믿고 싶겠죠. 정경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윤석열이 짜고 친 것이다. 조국에 대한 모든 것들도 야당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건 망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국을 지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뒤에다가 이렇게 지금 멘트를 남겨놨더라고요. 뭐라는 겁니까? 물론 봉사활동은 사실이었고 표창장을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도 맞지만 정경심 교수의 무죄는 다른 경로와 증거로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분조차도 지금 아직까지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분이 지금 재판에서 확인됐다라고 표현했었던 연구비와 관련된 내용, 그거 같은 경우도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1심 때 얘기예요. 160만 원 그렇게 국고를 받았던 동양대 영재 프로그램 보조
보조연구원 확인서, 그거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시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수의 교재 수정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실제 교재 작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허위로 판단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1심 때. 그 기간 때 조민 씨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스펙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웃긴 얘기입니까? 상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친문 세력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글을 막 퍼다 날랐습니다. 야, 봉사활동과 관련된 지금 지급비 서류가 있다. 봉사활동을 실제로 했던 것이다. 이게 지금 입증이 됐으니까 조민 씨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막 활발하게 지금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친문 세력들 내에서조차도 그거를 지금 정정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아니라 봉사활동비를 지급했다라는 거, 그게 지금 확인이 된 게 아니라 연구비를 지금 지급했다라는 거, 거기에 지금 최성해 총장이 결재를 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연구비에 대한 결제 서류조차도 재판부에서 이미 1심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려줬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 그 주장을 다 지금 묵살을 시킨 상태인 거예요. 1심 재판부에서. 봉사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를 고치겠다라고 지금 정정하고 있는 친문 세력들조차도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친문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쌍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정경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거 무슨 뭐 종교 아닙니까 지금? 그냥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1심 재판을 통해서 다 결정이 났습니다.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위조를 했다라는 거 다 지금 1심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제발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편안한 삶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정경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조민도 마찬가지고, 조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 사람들의 삶이 더 지금 힘들어지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줄입니다. 저는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모로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20, 30대 남성들이 굉장히 변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 30대 남성들은 원래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띄었었죠. 실제로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홍준표한테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쪽으로 대거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 30대 남성들은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오세훈한테 표를 줬습니다. 이런 남성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또 동시에 놀란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좀 보시더라도 20, 30대 그리고 4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다 어디에 표를 줬습니까? 민주당 쪽한테 표를 줬어요. 그 의문이 생기는 것이겠죠. 오히려 제가 생각했었을 땐 20, 30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한테 표를 줬었어야 되거든요. 왜냐?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왜 한 겁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사안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전 시장이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일에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땐 당연히 여성들이 오세훈한테 표를 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박영수 후보 쪽으로 표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재보궐선거만 선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또 중요한 선거를 많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만 하더라도 대선이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진 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핫했던 게 뭡니까? 생태찌개집. 그게 이제 가장 핫했죠. 그렇죠? 뭐 생태찌개집 왔냐 안 왔냐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생태찌개집 그 사장님과 아드님 강력하게 증언을 하셨었죠. 오세훈 후보가 분명히 왔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그 분들, 과연 이분들이 서울시장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생각을 바꾸셨을까?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최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그럼 혹시 안진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뭘 하는 사람이냐? 가장 최근에는 또 이런 일을 했었어요. 나경원 이제 전 의원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자녀 입시 비리 문제 계속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죠. 지난번 총선 동안에 안진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시민단체를 하는 사람인데, 저 안진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경원 후보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입시 비리다, 무슨 뭐 자녀 입시 비리다, 조국만 지금 뭐 따질 게 아니라 나경원에 따져야 된다,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결국에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과해야죠. 내가 어떤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셨습니까? 그렇게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고 난 뒤에 저 사람이 다음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생태탕, 그걸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진걸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생태탕과 관련된 이슈, 그 이슈가 만들어지고 확산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저 안진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공약, 정책 온데간데 없고 온 곳에 그냥 생태땅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수준을 보여줬었습니까? 계속해가지고 말이 오락가락했었죠. 그렇죠? 오세훈 분명히 우리 가게에 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같은 경우는 오 후보가 왔다, 기억한다, 잘생겨서 눈에 띄었다, 분명히 얼굴을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세훈의 얼굴을 몰랐었는데 엄마가 알려줘가지고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생태탕의 최후의 발악이 뭐였습니까? 사진을 발견했다, 오세훈 페라가모 이거 로퍼 씌는 거 드디어 발견했다,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만 저 로퍼라는 것도 페라가모 게 아니라 텐디라고 하는 국산 제품 거였습니다. 안진걸 씨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질까요? 안진걸 씨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허위 비방을 해놓고서 책임을 졌습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서울경찰청에서는 오세훈 내곡동 땅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안진걸 씨가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이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대단한 투사라도 된 것처럼 전날 이제 기자회견
순간까지도 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기자회견에 생태탕 찌개집 사장님의 아드님의 이제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생태찌개집 그 사장님의 아드님은 정신을 차리셨을까요? 드디어 진실의 눈을 바라보실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기자회견에 생태탕 찌개집 사장님의 아드님의 이제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생태찌개집 그 사장님의 아드님은 정신을 차리셨을까요? 드디어 진실의 눈을 바라보실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쟁이로 모는 정치인과 언론에 너무 화가 났다. 앞으로 거짓말과 사태를 반복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진실을 못 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미 다 진실은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관련된 논란을 다뤘던 사람들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생태탕 논란을 다뤘었던 뉴스공장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징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 아드님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언론이 모든 지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주다 보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평생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갖는 것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얘기만 하더라도 다 글자 그대로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고 전국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영혼 심리에 지금 도취가 되어 있는 거 그게 지금 아드님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세훈이 끝까지 지금 거짓말을 했다. 앞으로 내가 저런 사람한테는 표를 주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지금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가 지금 안진걸이 됐건 김어준이가 됐건 저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안진걸 같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정의를 위해 가지고 막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드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진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냥 정치적인 목적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이념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 그게 지금 안진걸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안진걸 뭐라고 합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이상공산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안진걸 씨의 저 말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안진걸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실과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현실을 왜곡하고 끊임없이 왜곡해가지고 정의가 아닌 정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지금 안진걸 씨나 김어준 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지금 아드님이세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념을 조금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현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세훈이가 거기 왔었는데 내가 그거를 꼭 봤었는데 이렇게 지금 정말 믿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상태가 심각하신 거예요. 글쎄 제 솔직한 심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도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설득해가지고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성남 민심에 놀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내부 인물 교체에 나섰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나 근본적 변화 의지 없는 단지 구색 맞추기일 뿐 아직도 민심의 분노를 깨닫지 못한 듯하다. 무엇보다 어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당시 야당의 반대와 우려에도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정거래 3법, 공수처법 등을 강행 처리한 장본인이다. 부동산세 3법 일방 처리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지배의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던 오만으로 점철된 폭주자였다. 174석 거대 여당 수장이 통법부 역할을 자처했던 친문 중의 친문인데 정부 부처와 참모진에 비주류 인사 몇 명을 끼워 넣는다 한들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총리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개편된 일부 청 비서진 역시 면면을 살펴보면 진정한 쇄신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당의 명운이 걸린 큰 선거라며 후보를 내야 한다 했던 문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 출신 김부겸 전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올랐고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며 월광이 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는 낯뜨거운 문비어 청가를 외쳤던 박경미 전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었다. 심지어 LH 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김현미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 폭망의 책임을 져야 할 홍남기 부총리, 숱한 인사 실패에 김혜숙 인사수석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학의 불법 출금 컨트롤타워 역할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너무나 뻔하고 초라한 어제의 개각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사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민심을 깡그리 무시한 오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작 필요한 정책 기조 전환은 없고 한순간 국면 전환을 위한 인물 교체라니 등 돌린 민심이 아직도 두렵지 않은가 보다. 개혁의 바퀴를 굴려야 할 곳은 정부 여당이 일관되게 겨냥하는 검찰이나 언론이 아니라 정부 여당 스스로임을 기억하라.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명된 인사들이 5개 부처의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외임덕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리로 받아들이시고 마무리 국민통합 국정에만 전념하십시오. 온누리의 부처님의 가피가 펼쳐지는 촉파일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시고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